6년간 혼수 상태였던 남편. 하지만 매일 밤 낯선 속옷이 발견된다. 진솔한 이야기가 가득한 채널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남편이 6년간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 매일 밤 낯선 남성 속옷이 나왔어요. 의심이 들어 출장을 가는 척 집을 비웠죠. 그리고 그날 밤 몰래 담을 넘어 침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본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하늘이 붉은 보랏빛으로 물들며 희미하게 남은 빗줄기로 새하얀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소파 위에 명품 가방을 소리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침대에 누워있는 저 사람이 아무것도 듣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다. 벌써 6년째. 이 방은 늘 적막감과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잠겨 있었다. 이제는 우리 집의 향기가 되어버린 지독한 병원 냄새. 나는 침대 가까이 다가가 생명력 없이 잘생긴 밀랍 인형처럼 조용히 누워있는 남편, 지훈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예전처럼 잘생겼지만 두 눈은 굳게 감겨 있었고 가슴만이 인공호흡기 리듬에 맞춰 미미하게 오르내릴 뿐이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의 이마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익숙한 슬픔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 6년 전 끔찍한 사고가 쾌활하고 재능 있던 내 남편을 앗아가고 밥 한 숟갈, 잠 한숨까지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움직이지 않는 육신만 남겨두었다. 사람들은 혼수 상태인 남편을 돌보기 위해 젊음을 희생하는 나를 보며 천수한 아내라고 칭찬했고 심지어는 천사 같은 여자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밤 이 차가운 네 개의 벽을 마주하는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지 못했다. 나는 아내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퇴근 후 늘 그랬던 것처럼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내 코가 그의 목덜미 피부에 닿는 순간 나는 그대로 멈칫했다. 의료용 알코올 냄새와 그를 위해 쓰던 순한 베이비 비누향에 섞여 낯선 향기가 내 코를 강타했다. 그것은 남성용 고급 향수에서 흔히 맡을 수 있는 샌다루드와 머스크가 섞인 강렬하고 매혹적인 향이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희미하게 풍겨오는 차가운 담배 연기 냄새였다. 막 담배를 피운 남자의 피부에 배는 그 날카로운 냄새.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화들짝 뒤로 물러섰다. 지우는 6년 동안 전신마비 상태로 누워 있었다. 담배를 피울 수도 향수를 뿌릴 수도 없었다. 나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아마 왕진 온 남자 의사의 냄새일 거라고. 하지만 그의 주치의는 수진이라는 여자 의사였다. 가끔 영양관을 교체하러 오는 남자 간호사가 이렇게 비싼 향수를 쓸 리도 만무했다. 독초의 씨앗 같은 희미한 의심이 머릿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그 미친 생각을 떨쳐내려 애쓰며 일어나 그의 몸을 닦아줄 따뜻한 물을 가지러 욕실로 들어갔다. 회사 일은 힘들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단 한 번도 가사도우미에게 남편의 몸을 만지게 한 적이 없었다. 내가 직접 돌보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여전히 그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지훈의 몸을 닦이고 옷을 갈아입힌 후 나는 물이 담긴 대야와 더러운 빨래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아래층 세탁실로 내려갔다. 지훈이 사고를 당한 후부터 우리 집에서 일해온 정직하고 소박한 박아줌마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나는 그 이상한 향기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세탁기에 넣을 옷들을 분류하기 전까지는 지훈의 빨래 바구니에는 보통 성인용 기저귀, 수건 몇 장, 그리고 돌보기 편하도록 고무줄로 된 헐렁한 면 반바지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내 손에 닿은 것은 매끄럽고 차갑고 탄력 있는 다른 재질의 천이었다. 바구니 맨 아래에서 그것을 꺼내 들자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내 손에는 짙은 와인색에 몸에 딱 붙는 세련된 디자인의 브랜드 복서 팬티가 들려 있었다. 이건 분명 내가 지훈을 위해 산 것이 아니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환자가
어떻게 이렇게 벗기 힘든 딱 붙는 속옷을 입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속옷을 들어 올렸고 적나라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자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이 속옷은 이미 사용한 것이었다. 안쪽에는 관계 후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생리적인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세탁실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낯선 속옷을 꽉 쥔 손, 차가운 기운이 목덜미에서부터 발끝까지 퍼져나갔다. 내 남편은 혼수 상태다. 그는 저기 저렇게 꼼짝도 않고 누워있다. 그의 모든 활동은 기계와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욕정 가득한 남성 속옷은 어디서 온 것일까? 어떤 남자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 남편 방에서 옷을 갈아입기라도 한 걸까? 아니면 박 아줌마가 몰래 누군가를 집으로 들인 걸까? 수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여자의 직감은 이 평화로워 보이는 집에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낯선 속옷을 손에 쥔 채 나는 심호흡을 하며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드러나지 않도록 애썼다. 속옷은 걸려있던 재킷 주머니에 숨기고 박 아줌마가 된장찌개를 젓고 있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박 아줌마는 올해 50이 넘었고 통통한 체격에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주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늘 인상이 좋았다. 그녀는 내가 지훈을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온 날부터 거의 6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하며 지훈을 친아들처럼 돌봐주었다. 단 한 번도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 소박한 분이 내 뒤에서 부적절한 짓을 저지를 용기가 있을까? 나는 부엌문에 기대어 부드럽지만 속을 떠보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주머니, 오늘 집에 손님 왔었어요? 아니면 고향에서 가족분들이라도 오셨나요? 박 아줌마는 화들짝 놀라 돌아보며 황급히 손을 앞치마에 닦고는 상냥하게 웃었다. 아니요, 사모님. 사모님 출근하시고 저는 집 청소하고 사장님 돌봐드렸어요. 대문은 하루 종일 잠겨 있었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고향 식구들도 추수 때문에 바빠서 주인 집에 패 끼치러 올 엄두도 못 내요. 그녀의 눈빛은 한 점의 불안함이나 회피 없이 맑게 나를 향했다. 나는 그녀의 성격을 잘 알았다. 나를 매우 어려워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정직했다. 돈을 줘도 대문에 CCTV가 설치된 이 집에 낯선 남자를 들일 뿐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 속옷은 누구의 것일까? 향수 냄새와 남편의 몸에 배어있던 담배 연기 냄새는 또 어떻고? 불현듯 미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설마 지훈이 직접 입은 걸까? 나는 그 터무니없는 생각에 쓴웃음을 지으며 내 머리를 쥐어박았다. 그는 근육이 위축된 전신마비 환자였다. 병원 기록이 캐비닛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어떻게 혼자 앉아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그런 흔적을 남길 정도로 부부 관계를 가질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독사 같은 불안감이 계속해서 마음속을 기어다니며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나는 일단 소란을 피우지 않기로 결심했다. 진실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집과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 반대편 끝에 있는 전자제품 상가로 차를 몰았다. 나는 야간 녹화 기능이 있고 휴대폰으로 바로 연결되는 일반 콘센트 모양으로 완벽하게 위장된 최첨단 초소형 CCTV를 골랐다. 집에 도착해서 박 아줌마가 뒤뜰에서 빨래를 널고 수진 의사가 아직 오지 않은 틈을 타 재빨리 침실 구석에 콘센트를 교체했다. 지훈의 침대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위치. 이 위치라면 지훈이 설령 볼 수 있다 해도 아무도 모르게 방 전체를 촬영할 수 있었다. 처음 3일은 지루할 만큼 조용하게 지나갔다. 회사에서 틈이 나거나 밤늦게 나는 항상 휴대폰을 열어 확인했다. 화면에는 꼼짝도 않고 누워있는 지훈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가끔 박 아줌마가 들어와 청소를 하거나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뒤집어 주었고 수진 의사가 와서 침을 놓거나 근육을 마사지했다. 모든 것이 지난 6년간의 절차대로 흘러갔다. 너무나 평범해서 나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 속옷은
그냥 박 아줌마가 실수로 세탁소에서 잘못 가져온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흘째 밤, 내 인내심은 피를 얼어붙게 하는 발견으로 보상받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휴대폰을 들어 CCTV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어둑한 침실의 광경이 선명하게 보였다. 희미한 노란빛의 스탠드 조명 아래 갑자기 신호가 심하게 방해받기 시작했다. 수평과 수직의 노이즈가 어지럽게 화면을 가로지르더니 이내 화면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다. 신호가 끊긴 것이다. 나는 집 와이파이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서둘러 사지로 전환했지만 상황은 똑같았다. 이 신호방해는 정확히 60분간 지속되었다. 정확히 새벽 3시 CCTV 화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갑자기 다시 선명하게 켜졌다.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나는 신호가 막 돌아온 시점의 녹화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다. 지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고 이불은 단정하게 그의 몸을 덮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을 확대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신호가 사라지기 전 이 시에는 지훈의 왼손이 배 위에 단정히 놓여 있었다. 손가락은 힘없이 쭉 펴져 있었다. 하지만 화면이 돌아온 3시에는 그 손이 침대 가장자리로 늘어뜨려져 있었다. 손가락은 마치 방금 무언가를 쥐었던 것처럼 살짝 구부러져 있었다. 6년 동안 완전한 혼수 상태였던 사람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스스로 손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단 말인가. 귀신도 기술적인 오류도 아니었다. 누군가가 특수 신호 방해 장치 제머를 사용해 정확히 1시간 동안 CCTV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 1시간의 암흑 동안 우리 부부의 침실에서는 그들이 철저히 숨겨야만 했던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한때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남편의 순진무구한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치 거짓과 배신으로 가득 찬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밖에는 여름 장맛비가 세차게 쏟아졌고 테라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마치 대지의 열기를 식혀주려는 듯했다. 나는 식탁 끝에 앉았다. 내 앞에는 박 아줌마가 막 끓여준 따끈한 꽃게탕이 놓여 있었지만 목이 메어 한 숟갈도 넘길 수가 없었다. 나는 멀지 않은 침대에 누워있는 지훈을 흘낏 보고는 조심스럽게 그의 혈압을 재고 있는 수진 의사를 쳐다보았다. 모든 것이 지난 수천 번의 날들처럼 여전히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무서운 정상. 나는 심호흡을 하며 표정이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애쓴 뒤 젓가락을 내려놓고 침묵을 깼다. 나는 일부러 피곤한 기색을 꾸며내며 말했다. 아주머니, 수진씨, 저 내일 부산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거기 프로젝트에 큰 구조적 문제가 생겼대요. 시공사가 엉망으로 일해서 직접 가서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밥을 푸던 박 아줌마가 멈칫하며 늙은 눈에 걱정을 담아 말했다. 갑자기요, 사모님, 얼마나 가시는데요? 요즘 너무 마르셨는데 일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거기서 아프시기라도 하면 누가 돌봐드려요?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가슴이 철렁했다. 이 정직한 분에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수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박 아줌마의 걱정과 달리 수진은 그저 조용히 안경테를 밀어 올릴 뿐이었다. 청진기를 든 손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매우 프로페셔널한 미소로 나를 보았다. 언니,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집안일은 저랑 아주머니가 잘 돌볼게요. 지훈 오빠 상태도 요즘 아주 안정적이에요. 너무 걱정해서 언니 건강 해치지 마세요. 그녀의 시선이 재빨리 나를 스쳐 지나갔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숨겨진 날카롭고 계산적인 시선. 예전 같았으면 정말 고마워했겠지만 이제 그 미소는 나를 소름돋게 할 뿐이었다. 오후 5시 나는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섰다. 하늘은 여전히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길가의 늙은 마호가니 나무들 사이로 거센 바람이 불었다. 나는 박 아줌마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한 뒤 마지못해 기다리고 있던 카카오 택시에 올라탔다. 차가 출발하고 나는 빗줄기 너머로 웅장한 3층짜리
고급 주택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마음속으로 물었다. 이 폭풍 같은 여정이 끝난 후에도 저곳이 여전히 내 집일 수 있을까? 나는 내가 말한 대로 공항으로 가지 않고 기사에게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대형마트에 짐을 맡겨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나는 주택 단지 뒤편의 잡초 무성한 오솔길을 따라 걸어서 돌아왔다. 날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우리 집 정원은 고요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비 온 뒤 개구리 우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나는 히비스커스 꽃 울타리를 몰래 넘어 2층 침실 창문이 바로 보이는 빽빽한 덤불 속에 몸을 숨겼다. 모기와 벌레들이 달려들기 시작했다. 온 팔과 다리가 가렵게 물렸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고 버티며 최대한 움직이지 않았다. 온몸이 밤이슬과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내 눈은 불이 켜진 그 창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밤 10시 방에 불이 꺼졌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정확히 새벽 2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집 뒤편 쓰레기를 모아두는 후문 앞에 멈췄다. 차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빠르고 단호한 걸음으로 내렸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나는 그녀가 수진임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지도 전화를 걸지도 않고 핸드백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아주 능숙하게 후문 열쇠 구멍에 넣었다. 딸깍 하는 마른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문이 열리고 그녀의 모습이 안으로 사라졌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세차게 뛰었다. 나는 하이힐을 벗어 맨발로 차갑고 축축한 잔디 위를 소리 없이 걸어 집으로 다가갔다. 벽에 바싹 붙어 자란 늙은 담쟁이 덩굴이 2층 발코니까지 튼튼한 가지들을 뻗고 있었다. 예전에 남편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 내가 직접 가꾸었던 곳이었다. 이제 그 덩굴은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사다리가 되었다. 나는 거친 가지들을 붙잡았다. 날카로운 가시가 살을 찔러 따끔했지만 가슴 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공포에 비하면 육체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숨을 참고 천천히 발코니로 올라간 뒤 완전히 닫히지 않은 커튼 사이의 작은 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침대 머리맡에 희미한 스탠드 조명이 방 안의 익숙한 물건들을 비추며 으스스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유리 창틀을 꽉 쥐고 숨을 죽인 채 안을 들여다보았다. 너무나 고요해서 내 핏줄 속에서 피가 맥박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내 남편이 6년 동안 꼼짝도 않고 누워있던 그 비싼 의료용 침대 위. 이제 이불과 베개는 옆으로 내팽개쳐져 있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근육 위축과 영구적인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던 지훈이 침대 가장자리에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 나는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헛것을 보는 것이길 바라며 몇 번이고 눈을 비볐다. 하지만 아니었다. 내 눈앞의 광경은 잔인할 정도로 현실이었다. 지훈은 만족스럽게 어깨를 펴며 일어섰다. 실크 잠옷 아래로 보이는 그의 근육들은 유연하게 움직였다. 위축되거나 약해진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는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었다. 걸음걸이는 당당하고 힘찼다. 손에는 반짝이는 레드 와인 잔이 들려 있었다. 가끔 잔을 코로 가져가 음미하듯 향을 맡기도 했다. 수지는 맞은편 벨벳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소처럼 단정한 흰 의사 가운을 입고 있지 않았다. 대신 얇고 야한 슬립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뒤로 기댄 채 한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얇은 유리창을 뚫고 내 귀까지 들려왔다. 자기야, 이 식물인간 연기 언제 끝낼 거야? 나 이제 너무 힘들어. 뱃속에 우리 아기도 발로 차기 시작했단 말이야. 설마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아빠를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게 할 셈이야? 수진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미처 아물지 못한 상처를 후벼 파듯 내 심장에 곧바로 박혔다. 아이, 그녀는 임신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살이 쪘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살짝 부른 배는 금지된 관계의 결실이었던 것이다. 지우는 돌아서서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다가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에 다정하게 입을 맞췄다. 6년 동안 내가 그리워했던 그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이제는
조롱과 잔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조금만 참아. 서두르다간 큰 계획을 망칠 수 있어. 그 멍청한 마누라가 아직 김포 땅 프로젝트 명의를 내 이름으로 넘기는 서류에 사인을 안 했단 말이야. 자기가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죄를 씻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자기가 집안에 뱀을 키우고 내 온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를걸. 그가 내뱉는 모든 단어는 가볍게 들렸지만 내가 힘들게 쌓아 올린 모든 신뢰와 사랑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눈에 나는 그저 멍청한 아내, 재산을 빼먹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어 흐느낌을 참았다. 6년의 젊음,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워가며 몸을 닦이고 기저귀를 갈아주었던가. 나의 수많은 눈물과 조용한 희생은 엄청난 모욕과 이용으로 되돌아왔을 뿐이었다. 내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힘든 삶을 토로하며 울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분명 그때 그는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나의 순진함을 비웃고 있었을 것이다.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뱃속에 남은 모든 것을 토해내고 싶었다. 수지는 질투 가득한 어조로 비아냥거렸다. 나는 걔가 매일 당신을 더듬고 껴안는 걸 보는 게 참을 수가 없어. 눈꼴 시려서 정말 당신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몇 년 동안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안겨 있을 수 있어? 지우는 그녀의 코를 꼬집으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야 우리 아기랑 엄마 먹여 살릴 돈 벌려면 희생해야지. 자, 이제 그 여자 얘기는 그만하자. 기분 잡치니까. 옆방으로 가자. 오늘 한 잔 더 하고 싶어. 그렇게 말하고는 지우는 수진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들은 정문으로도 화장실로도 가지 않았다. 두 배신자는 나란히 걸어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붙박이장으로 향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을 찾았다. 마음속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설마 저 옷장 안에 숨어서 그런 짓을 하려는 걸까?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현실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악몽보다 더 끔찍했다. 지우는 손을 뻗어 옷장 두 번째 나무 선반 깊숙한 곳에 숨겨진 위치를 눌렀다. 딸깍하는 마른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모터가 조용히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내가 예전에 지훈의 비싼 양복들을 걸어두던 옷장 뒷부분 전체가 마치 탐정 영화에 나오는 마법의 문처럼 천천히 옆으로 밀려났다. 그 나무판 뒤에는 두 집을 나누는 견고한 벽돌벽이 아니었다. 바로 옆집 방과 직접 연결된 빈 공간이 있었다. 나는 발코니 난간을 붙잡았다. 두 다리가 떨려 주저앉을 뻔했다. 옆집은 우리 집과 같은 프로젝트의 4층짜리 타운하우스였다. 하지만 내가 6년 전 이곳으로 이사 온 후 그 집은 항상 빛바랜 임대문이 팻말이 붙은 채 굳게 잠겨 있었다. 나는 항상 그곳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라고 확신했다. 가끔 박 아줌마가 그 집에서 쥐가 넘어온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알고 보니 두 집 사이의 벽이 언제인지 모르게 허물어지고 아주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비밀문 틈새로 나는 그 빈집의 내부가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먼지 쌓이고 눅눅한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언뜻 보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이탈리아제 소파, 값비싼 미술품들로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었다. 그곳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 사랑의 보금자리였다. 지훈과 수진이 내 피와 땀, 눈물로 번 돈으로 호화로운 삶을 누리던 곳. 지훈은 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 문을 넘어섰다. 그리고 문은 다시 닫히며 내 침실을 원래의 정막과 냉기로 되돌려 놓았다. 나는 바람 부는 발코니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마치 몇 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한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알고 보니 지훈은 24시간 침대에 누워있던 것이 아니었다. 낮에는 내가 그를 돌보고 시중들게 하기 위해 가련한 혼수 상태 남편을 연기했다. 밤이 되어 내가 지쳐 잠들거나 집에 없으면 그는 그 구멍을 통해 옆집으로 넘어가 애인과 호화로운 삶을 즐겼던 것이다. 어쩌면 내가 일하는 동안에도 그는 그곳에 있다가 내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침대로 돌아왔을지도 모른다. 이 진실은 가족이 전부라고 여겨왔던 나 같은 여자에게는 너무나 잔인하고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다. 살을 내는 듯한 겨울밤들이 떠올랐다. 나는 그의 피부가 건조해질까봐 난방을 너무 높이 틀지도 못했다. 그가 이불을 덮어주기 위해 두세 번씩 깨는 동안 그는 아마도 벽 너머 푹신한 침대에 누워 나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었을 것이다. 배신당하고 속고 자존심이 짓밟힌 느낌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누군가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소리치고 싶었다. 뛰어들어가 그 불륜의 속을 부수고 그 불륜 커플을 빗속으로 끌어내고 싶었다. 하지만 남은 이성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막았다. 나는 혼자였다. 한밤중에 홀로 어떻게 건강하고 아기에 찬 두 사람을 상대할 수 있겠는가? 만약 지금 뛰어들어간다면 지훈이 증인을 없애기 위해 나를 죽일지도 모르고 혹은 내가 헛것을 본다고 잡아뗄지도 모른다. 밤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흠뻑 젖은 내 몸속으로 뼈를 애는 듯한 냉기를 스며들게 했다. 어지럼증이 몰려와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발코니 난간을 꽉 붙잡아야 했다. 나는 지금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살아야 했다. 내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이 내 6년의 젊음과 수백억 원의 피땀 어린 돈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정신을 차려야 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혼란스러운 심장박동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눈은 엄청난 증오심을 품고 그 차가운 벽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담쟁이 덩굴 나무에서 내려올 힘을 모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날카로운 가시들이 온 손과 발, 얼굴을 핥히었다. 피가 배어나와 빗물과 짠땀에 섞였지만 나는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이 육체적 고통이 내 영혼에 벌어진 상처에 비하면 무엇이겠는가? 나는 젖은 잔디 위를 비틀거리며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배회하는 유령처럼 어두운 정원을 몰래 빠져나왔다. 나는 차를 바로 몰고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엔진 소리가 그들을 깨울까봐 두려웠다. 나는 큰 길까지 비틀거리며 걸어나가 심야에 운행하는 카카오 택시를 잡아 아까 오후에 잡아둔 작은 호텔로 돌아갔다. 차 안에서 나는 친절한 기사 아저씨가 건네준 얇은 담요에 몸을 웅크렸다. 이가 딱딱 부딪혔다.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나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꼭 물에 빠졌다 나온 사람 같으신데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까요? 나는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기사님. 그냥 비를 좀 맞아서요. 호텔로만 데려다 주세요. 방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욕실로 달려가 뜨거운 물을 최대한 세게 틀고 샤워기 아래에 서서 몸에 붙은 더러움과 더러운 감정들을 씻어냈다. 나는 마치 그 사기꾼 남편이 만졌던 피부층을 벗겨내고 싶은 것처럼 피부가 빨개질 때까지 세게 문질렀다. 조금 진정된 후 나는 수건을 두르고 나와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오늘 밤은 끝이 없는 밤이었다. 나는 한숨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열어 CCTV 앱에 접속했다. 예상대로 어젯밤 2시부터 3시까지의 녹화 영상은 다시 완전히 방해를 받고 있었다. 수평과 수직의 노이즈가 춤추는 칠흑 같은 화면. 하지만 나는 3일 전 나무에 오르기 전 화면에서 지훈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본 순간을 기억해내고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다시 찾아보았다. 다행히 그 몇 초짜리 짧은 클립은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저께 새벽 5시의 순간이었다. 신호가 막 복구되고 CCTV가 잠시 다시 켜졌을 때 지훈의 왼팔이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이 녹화되었다. 그의 손가락은 이불 끝을 정리하기 위해 민첩하게 구부러졌다, 펴졌다. 비록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기적이거나 혹은 사기극의 강력한 증거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클립을 비밀 폴더에 저장하고 여러 다른 곳에 백업했다. 이것이 내 무기에 장전할 첫 번째 총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짧은 클립 하나로는 누구도 처벌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자연스러운 근육 반사라고 둘러댈 수도 있었다. 나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그들의 불륜 관계에 대한 증거, 수진의 뱃속 아이에 대한 증거,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정교한 자금 세탁망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창가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깊은 잠에 빠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밖에서는 희미한 노란 가로등 불빛이 나뭇잎을 비추며 기이한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떠올랐다. 내가 지금처럼 될 수 있도록 사업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가문의 유산인 밭을 파셨던 흙 묻은 손의 농부들. 하지만 나는 그 피와 땀, 눈물이 담긴 돈으로 잔인한 사기꾼 무리를 먹여 살렸다. 후회와 증오가 하나로 섞여 내 안에 강철 같은 결심을 굳혔다. 지금 이 순간부터 미나라는 이름에 착하고 인내심 많은 아내는 죽었다. 남은 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송곳니를 갈고 있는 상처 입은 한 여자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말했던 것처럼 부산으로 가지 않고 호텔방에 조용히 앉아 믿을 만한 사설 탐정을 고용해 옆집의 미스터리한 집에 대해 조사하도록 했다. 비즈니스계의 넓은 인맥 덕분에 단 4시간 만에 나는 이메일로 두꺼운 파일을 받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각 첨부 파일을 열었다. 내 결혼 생활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것처럼 심장이 뛰었다. 결과는 예상 밖이 아니었지만 적나라한 진실은 여전히 나를 어지럽게 했다. 그 타운하우스는 비어있지 않았다. 소유자 이름은 3년 전 중병으로 사망한 수진 의사의 먼 사촌인 윤희로 기록되어 있었다. 놀라운 것은 소유자가 이미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매우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월별 전기 및 수도 요금은 24시간 에어컨을 사용하는 사인 가구 소비량과 맞먹을 정도로 높았다. 나는 그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메스꺼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 쓰레기 더미 속에는 고급 즉석식품 상자들과 함께 호주에서 수입된 최고급 임산부 영양제 상자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가장 역겨운 것은 예전에 지훈이 아주 좋아했던 초박형 콘돔 포장지였다. 내가 밤낮으로 기저귀를 갈아주고 바로 옆에서 꼼짝 않는 척하는 육신을 씻어주는 동안 벽 너머에서 그는 애인과 애정 행각을 벌이며 비열한 쾌락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내 집 바로 옆에 편안한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나를 그들의 호화로운 삶을 위해 맷돌을 돌리는 어리석은 당나귀로 만들었다. 탐정은 다른 중요한 정보도 제공했다. 수지는 단순한 주치의가 아니었다. 그녀와 지훈은 의과대학 동기였고 지훈이 나를 만나기 전에 잠시 사귀었던 사이였다.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갑자기 하나로 맞춰지며 무서운 그림을 완성했다. 우연은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이 6년 전, 혹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계획된 시나리오였던 것이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의 사람과 차량으로 붐비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왜 내 마음은 이토록 차갑고 외로울까? 나는 조사를 계속하기 위해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작은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회사의 최고 관리자 접근 권한으로 나는 내부 회계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지난 6년간의 자금 흐름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지훈을 너무 믿었고 사고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나는 의심 없이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 심지어 남편을 위해 공덕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뇌환자 지원재단이라는 이름의 자선재단을 관리할 권한까지 수진에게 주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에 나는 얼어붙었다. 500억 원. 그것이 내가 6년 동안 치료와 자선을 명목으로 지출한 총액이었다. 해외에서 수입한 특수의약품, 최첨단 의료 장비에 대한 청구서는 모두 유령 회사로부터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구입되었다. 나는 그 회사들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모두 가짜 회사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울다가 웃었다. 법적 대표는 수진의 먼 친척으로 혈연관계조차 없는 사람이었다. 알고 보니 내 피와 땀, 눈물, 시골 부모님이 땅을 판 돈은 이 가짜 자선재단을 통해 깨끗하게 세탁된 후 그 불륜 커플의 개인 주머니로 바로 흘러들어갔던 것이다. 그들은 내 돈으로 옆집을 사고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하고 수진에게 명품을 사주고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는 사생아를 키웠다. 수진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와 지훈 오빠에게 좋은 신약을 수입해야 한다며 달콤한 목소리로 서명을 부탁하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나는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고 입으로는 여전히 그녀의 진심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테이블에 머리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뜨거운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나는 돈을 잃은 것을 후회하며 우는 것이 아니었다. 500억 원은 큰 돈이지만 나에게는 다시 벌 수 있는 돈이었다. 나는 나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울었다. 나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숭배했다. 궁금했다. 그가 옆집으로 넘어가기 전 내 옆에 누워 치료비를 벌기 위한 힘든 일에 대해 내가 하소연하는 것을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우는 조금이라도 미안함을 느꼈을까? 아니면 얼마나 더 빼먹을 수 있을지 조용히 계산하고 있었을까? 분노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떴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힌 뒤 전화를 받았다. 저편에서 김 여사의 날카롭고 요구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미나야. 너는 무슨 출장을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가니? 수진 의사가 방금 전화해서 지훈이가 독일에서 온 최고급 투석 필터를 새로 갈아야 한다는데 2천만 원이래. 의사가 주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송금해. 늦지 않게. 김 여사는 내가 피곤한지 일은 어떤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아들의 치료비뿐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서둘러 송금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니 메스꺼웠다. 나는 차가운 어조로 대답했다. 어머님, 저 지금 자금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기존 필터는 지난달에 막 교체했는데요. 김 여사가 소리쳤다. 내 남편한테 인색하게 굴어? 내가 걔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죽게 내버려 두겠다는 거야? 너는 정말 못된 마누라야. 재수없는 년. 익숙한 저주의 말들이 내가 깊숙이 묻어두려 했던 6년 전 사고에 대한 기억의 문을 여는 녹슨 열쇠 같았다. 그날은 결혼 기념일이었다. 내가 운전하고 있었다. 지우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한적한 산길을 지나고 있었다. 나는 분명히 아주 조심스럽게 저속으로 운전했던 것을 기억한다. 갑자기 지훈이 겁에 질려 소리쳤다. 조심해. 그러고는 몸을 기울여 내게서 핸들을 빼앗아 낭떠러지 쪽으로 세게 꺾었다. 그때 나는 그가 내가 보지 못한 장애물을 받거나 패닉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사건을 종합해보니 끔찍한 진실이 명확해졌다. 길 위로 뛰어든 개나 사슴은 없었다. 지우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던 것이다. 그는 우리 둘 다 죽거나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한 달 전에 막 가입한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사고를 원했던 것이다. 아니면 내가 평생 후회 속에 살도록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이 결혼을 끝내고 싶었을까?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든 큰 상처 없이 살아남은 나는 그의 완벽한 심리적 함정에 빠졌다. 죄책감은 나를 그의 가족의 노예로 만들었고 지난 6년 동안 그들을 왕과 왕비처럼 모시게 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내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단호해졌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 곧 돌아갈 거예요. 이번에는 그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드릴게요. 더 이상 고통받게 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머릿속에는 이미 잔인한 복수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3일간의 가짜 출장 후 나는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박 아줌마가 마중 나오며 달려왔다. 얼굴은 기뻐 보였지만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집으로 들어가 최대한 초라하고 피곤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다. 2층 침실로 올라가자 소독약과 레몬그라스 오일 냄새가 다시 코를 찔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그 안의 부패를 감추기 위한 위장의 냄새라는 것을 알았다. 지우는 다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이불은 가슴까지 덮여 있었으며 두 눈은 굳게 감겨 있었다. 그의 연기는 정말 오스카상을 받을 만했다. 수지는 그의 옆에 서서
영양관을 통해 음식을 주입하기 위한 주사기를 들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즉시 상냥하게 웃었다. 언니, 돌아오셨어요? 며칠 동안 지훈 오빠 혈압이 좀 높았는데 아마 아내를 그리워해서 그런가 봐요. 제가 밤새 지켜보고 나서야 안정됐어요. 나는 거의 터져나오려는 메스꺼움을 참으며 가방을 의자에 던지고 침대로 달려가 지훈을 힘껏 껴안았다. 나는 그 사기꾼의 심장이 평온하게 뛰고 있는 가슴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다 쓸모없어서. 나는 울부짖었고 눈물과 콧물이 그의 깨끗한 환자복을 적셨다. 나는 지훈의 몸이 놀라 살짝 굳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여전히 꼼짝도 않고 조용히 누워 있었다. 수진이 황급히 주사기를 내려놓고 내 어깨를 토닥였다. 어머, 미나 언니, 무슨 일이에요? 일단 진정해요. 이러면 지훈 오빠가 놀라요. 나는 고개를 들고 부은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절망으로 가득 찬 떨리는 목소리. 수진 씨, 회사가 부도났어요. 부산 프로젝트가 무너졌다고요. 그들이 수천억 원의 계약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모든 걸 팔아서 배상해야 해요. 말하면서 나는 지훈의 표정을 몰래 살폈다. 내가 집을 판다는 말을 하자마자 지훈의 눈꺼풀이 강하게 경련했고 이불 밑에 숨겨진 그의 손이 갑자기 주먹을 꽉 쥐었다. 수진도 창백해져서 더듬거렸다. 어떻게 그렇게 심각하게, 언니? 그럼 지훈 오빠 치료비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극도로 고통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마 시골로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수진 씨. 소박한 집에서 살면서 약초나 먹으면서 버텨야죠. 여기 계속 있을 돈이 어디 있겠어요. 미안해요, 여보.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나는 지훈의 가슴에 머리를 숙이고 계속 울었지만 입꼬리는 몰래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부도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 후 나는 이 호화로운 집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았다. 집안을 감싼 침묵은 더 이상 환자가 있는 집의 평온함이 아니었다. 각자의 머릿속에서 들끓는 계산으로 인한 숨막히는 압박감이었다. 수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겠다며 밖으로 나갔다. 분명 자신의 공범들에게 나의 위태로운 재정 상태를 알리려는 것이었다. 한편 지훈은 여전히 그곳에 누워 있었지만 호흡은 평소보다 빨라졌고 가슴은 불규칙하게 오르내렸다. 나는 그 짐승이 상처 입고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여전히 기회를 기다리며 조용히 누워 있으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점심시간 나는 박아줌마에게 쉬라고 하고 내가 직접 죽을 끓여 남편에게 먹이겠다고 했다. 나는 압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소고기죽 한 그릇을 펐다. 나는 평소처럼 시키지 않고 아직 끓고 있는 죽그릇을 그대로 방으로 가져갔다. 침대 앞에 서서 나는 천천히 죽을 저었다. 뜨거운 김이 내 얼굴을 덮쳤다. 나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굳게 감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다가오는 열기를 느끼고 눈썹을 살짝 찌푸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후회로 가득 찬 쉰 목소리. 여보, 죽 좀 먹어요. 이제 우리 집안이 어려워져서 수입 분유나 영양제를 살 돈이 더는 없어요. 여보, 병과 싸울 힘을 내기 위해 일반식을 먹도록 노력해봐요. 내가 쓸모없어서 여보를 잘 돌봐주지 못하네요. 말하면서 나는 뜨거운 죽 한 숟가락을 불지도 않고 바로 그의 입으로 가져갔다. 나는 그 잘생긴 얼굴의 모든 근육을 관찰했다. 뜨거운 죽 숟가락이 그의 입술에 닿자 살아있는 몸의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으로 지훈의 입술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혀는 깊숙이 말려 들어갔다. 작은 신음소리가 그의 목구멍에서 새어나왔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하지만 곧 전문 사기꾼의 이성이 생물학적 반사를 이겨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그 타는 듯한 죽 한 숟가락을 삼키려 애썼다. 뱉어내거나 소리 지를 엄두도 내지 못했다. 나는 그의 목에 핏대가 서고 고통을 참느라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당황한 척하며
황급히 티슈를 가져와 그의 입을 닦아주었다. 입으로는 계속 사과했다. 어머,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주의했네요. 여보. 대었죠. 불쌍한 우리 남편. 누워서 말도 못하고 아파도 참아야 하니 닦아주면서 나는 그의 입술에 생긴 화상 자국을 강하게 눌렀다. 마음속으로는 차갑게 웃었다. 여보, 대단하네. 이런 고통을 참을 수 있다면 나중에 쇠창살의 고통도 참을 수 있겠지. 나는 몇 숟가락 더 그에게 먹였다. 이번에는 살짝 불었지만 여전히 꽤 뜨거웠다. 식도가 타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였다. 지우는 여전히 순순히 삼켰다. 너무 뜨겁고 아파서 생리적인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다. 나는 그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며 그의 귀에 속삭였다. 여보, 내가 힘들게 일하는 게 안쓰러워서 우는 거죠.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건 여보뿐인 거 알아요. 내가 콩팥을 팔아서라도 여보를 돌볼게요. 약속해요. 나는 얇은 이불 아래 지훈의 온몸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감동에서 떠는 것이 아니었다. 두려움과 증오로 인한 떨림이었다. 식사는 정신적, 육체적 고문 시간처럼 끝났다. 나는 그릇을 정리하며 남편의 붉게 부은 입술을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바라보았다. 지난 6년, 내 마음은 그의 냉담함과 거짓말로 얼어붙었다. 오늘 그가 겪는 고통은 내가 겪어야 했던 고통의 100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나는 방을 나와 문을 닫았다. 그가 내가 막 그려낸 암울한 미래에 대한 고통과 극심한 혼란을 곱씹으며 그곳에 누워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날 오후 나는 서재에 틀어박혀 박 아줌마와 수진에게 빚 서류를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나는 내 복수 계획의 가장 중요한 단계를 실행하고 있었다. 자산을 확보하고 부채 함정을 설치하는 것. 모든 공동 계좌를 관리하는 회사 경영자로서 나는 놀라운 속도로 컴퓨터 작업을 시작했다. 나는 내가 보유한 모든 주식을 매각했다. 가격이 낮은 시기였지만 그래도 팔았다.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모든 것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모인 현금에 내 개인 비자금을 더했다. 나는 그 돈을 땅값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시골의 어머니와 친척들 명의의 여러 다른 계좌로 나누어 이체했다. 단 3시간 만에 나는 거대 자산을 소유한 부유한 여성에서 서류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계좌의 숫자가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후회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수천 킬로그램의 짐을 막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자유와 정의는 스스로 쟁취해야 했다. 다음은 1000억 원의 부채의 연극이었다. 나는 지금 불법 금융업에 종사하는 오랜 친구에게 연락해 가짜지만 진짜처럼 보이는 대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서류에는 지훈이 혼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운을 빌며 여전히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게 해둔 회사가 살인적인 이자로 불법 사채 조직으로부터 1000억 원을 빌렸다고 되어 있었다. 담보는 이 호화로운 집, 모든 의료 장비, 그리고 회사의 지적 재산권이었다. 나는 그 서류를 인쇄하고 선명한 빨간 회사 직인을 찍은 뒤 보증인 부분에 서명했다. 책상 위에 쌓인 두꺼운 서류 더미를 보며 나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이것은 지훈과 수진이 내 재산을 빼앗을 것이라 생각하며 기뻐할 때 내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 될 것이다. 나는 지훈을 사기로 부자가 된 사람에서 마피아에게 쫓기는 빚쟁이 왕으로 만들어 그의 작은 애인이 여전히 옆에서 혼수 상태인 사람을 돌볼 것인지 아닌지 보고 싶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지쳐서 의자에 기댔다. 오후에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벽에 걸린 우리 결혼 사진을 비추었다. 사진 속에서 지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손은 내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날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내가 도살될 날을 기다리며 살찌워지는 어린 양에 불과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 나는 일어나 그 사진을 내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액자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했지만 동시에 매우 만족스러웠다. 나는 서재를 나왔다. 얼굴은 다시 걱정과 슬픔의 가면을 썼다. 나는 가짜 빗서류 뭉치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일부러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나는 수진이 그것을 보기를, 이 정보가 가능한 한 빨리 지훈의 귀에 들어가기를 원했다. 지난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더 무거워졌다. 수진은 더 이상 예전처럼 프로페셔널한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종종 정원 구석으로 가서 몰래 전화를 했다. 얼굴은 항상 찌푸려져 있었고 불안해 보였다. 특히 나는 수진이 옷 입는 스타일을 바꾸기 시작한 것을 주목했다. 그녀는 딱 붙는 드레스를 버리고 헐렁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흰 의사 가운은 항상 단추를 꼭 잠갔지만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무거운 걸음걸이와 옷 뒤로 부풀어 오른 배는 나를 속일 수 없었다. 오늘 아침 나는 수진이 식탁에 앉아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피곤한 듯 얼굴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걱정하는 척하며 다가가 물었다. 수진 씨, 요즘 왜 그렇게 창백해 보여요? 살도 좀 찐 것 같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수진은 화들짝 놀라 황급히 배에서 손을 떼고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언니. 아마 먹고 자는 게 불규칙해서 소화가 좀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요즘 지훈 오빠 돌볼 힘내려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 먹고 있기도 하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그녀의 허리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래요, 수진 씨. 열심히 챙겨 먹어요. 요즘 피부도 좋아지고 더 보기 좋아진 것 같아요. 혹시 좋은 소식 있는 거 아니에요? 수진은 창백해져서 더듬거리며 부인했다. 언니도 참 농담도. 저 아직 남자친구도 없는데 누구한테서 좋은 소식이 있겠어요. 그냥 살이 좀 찐 거예요. 나는 속으로 웃었다. 남자친구는 없지만 남의 남편은 있고 심지어 남의 집에서 남의 남편의 아이를 낳을 판인데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예전에 지훈을 돌보기 위해 자주 샀던 최고급 제비집 한 상자를 가져왔다. 이것은 100g에 수천만 원 하는 비싼 붉은 제비집이었다. 나는 제비집 상자를 수진 앞에 가져다 놓았다. 상냥하게 말했다. 됐어요, 수진 씨. 우리 남편을 위해 정말 많이 희생했잖아요. 지금 우리 집안이 어려워져서 제대로 된 월급을 줄 돈도 없어요. 이 제비집 좋은 거니까 수진 씨 건강을 위해 선물로 드릴게요. 우리 가족의 작은 감사 표시라고 생각해 주세요. 수진의 눈이 제비집 상자를 보고 반짝였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탐욕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비싼 물건을 보고 참지 못하고 황급히 감사 인사를 했다. 와, 정말 귀한 건데. 고마워요, 언니. 언니는 정말 착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생각해 주시고, 그녀는 내가 그것을 주기 전에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유통기한 봉인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새 날짜가 찍힌 가짜 봉인으로 교체했다는 것을 몰랐다. 사실 이 제비집은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것이었다. 내가 부엌 찬장 구석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수진이 보물처럼 제비집 상자를 껴안는 것을 바라보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먹어라. 많이 먹고 내 뱃속의 태아가 내 자비를 소화할 수 있는지 보자. 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해치고 싶은 악한 사람은 아니지만 잔인하게 내 남편과 돈을 빼앗은 그 엄마에게 약간의 복통과 설사는 가벼운 교훈일 뿐이다. 나는 그들을 거짓된 안정감 속에 재워 내가 여전히 쉽게 믿는 바보라고 믿게 만들어 나의 마지막 일격이 가장 파괴적이 되도록 하고 싶었다. 내 계획은 클라이맥스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고 나는 곧 이 집이 치열한 전쟁터가 될 것임을 알았다. 나는 무고한 사람들이, 특히 박 아줌마가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진심과 소박함으로 나를 대해준 사람이었다. 지난 6년 그녀가 집안일을 돌봐주지 않았다면 나는 분명 오래전에 쓰러졌을 것이다. 그녀는 지훈과 수진의 연극에 대해 전혀 몰랐다. 그녀는 여전히 지훈의 가짜 기저귀를 부지런히 갈아주고 청소하면서 자신의 고용주가 그녀가 들어오기 전에 옆집 화장실에서 막 볼일을 보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날 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나는 박 아줌마를 거실로 불러 두꺼운 봉투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박 아줌마는
나를 어리둥절하게 쳐다보았다. 이게 뭐예요, 사모님? 이번 달 월급은 이미 주셨잖아요. 나는 그녀의 거칠고 굳은 살 박인 두 손을 잡았다. 목소리가 메었다. 아주머니, 이건 월급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드리는 거예요. 추석 보너스 미리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박 아줌마는 돌려주려 하며 반발했다. 아이고, 추석 되려면 아직 몇 달이나 남았는데 지금 주셔서 뭐해요? 그리고 사모님 말씀 들어보니 집이 어렵고 빚도 많다던데 제가 이 돈 받기 미안해요. 사모님 일 처리하는데 보태 쓰세요. 그녀의 정직함에 코끝이 찡해졌다. 이 속임수 가득한 사회에서 여전히 물질은 가난하지만 사랑은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단호하게 봉투를 그녀의 손에 다시 밀어넣으며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아주머니, 그냥 받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빚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아, 맞다, 아주머니. 요즘 허리가 자주 아프다고 하셨죠? 분명 너무 힘들게 일해서 그럴 거예요. 다음 주에 일주일 휴가 드릴 테니 고향에 가서 손주들 보고 오세요. 네, 제가 버스표는 이미 예매해놨어요. 내일 아침에 바로 출발하세요. 박 아줌마는 놀랐다. 고향에요? 그럼 식사는 누가 하고 사장님은 누가 돌봐요? 수진 씨는 바쁘고 사모님도 하루 종일 일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다음 주에 저는 재택근무할 거라 제가 다 돌볼 수 있어요. 아주머니는 일단 쉬면서 기력 회복하세요. 고향 식구들도 분명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냥 다녀오세요. 나중에 다 끝나면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한참을 설득한 후에야 박 아줌마는 동의했다. 그녀가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이며 낡은 옷 몇 벌을 비닐봉지에 챙기는 것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녀가 다가올 폭풍으로부터 멀리 이곳을 떠나기를 원했다. 나는 그녀가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거나 경찰이 사람을 잡으러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충격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착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박 아줌마를 대문까지 배웅했다. 오토바이 택시가 그녀를 태우고 모퉁이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의 짐 하나가 덜어졌다. 이제 이 넓은 호화주택에는 나와 내 두 적수만이 남았다. 박 아줌마가 고향으로 돌아간 지 이틀 만에 집안 분위기는 베어낼 수 있을 만큼 숨막히게 변했다. 그녀의 돌보는 손길 없이 모든 일이 내 어깨에 쌓였다. 나는 회사 매각 절차를 처리해 빚을 갚느라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척 바쁜 척했다. 그래서 지훈의 모든 돌봄을 수진 의사에게 맡겼다. 사실 나는 그냥 골목 끝 카페에 앉아 CCTV를 감시하며 수진이 지훈님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더 이상 보충제를 살 돈이 없었다. 나는 가장 저렴한 국산 약으로 바꿨다. 젓가락 끝처럼 크고 아주 쓴 알약 종류였다. 지훈의 식사도 눈에 띄게 간소해졌다. 고급 해물죽과 제비집 수프에서 값싼 다진 고기를 넣은 흰죽으로 바뀌었다. 때로는 거의 물만 있을 정도로 묽었다. 나는 수진에게도 당부했다. 수진 씨, 이제 집에 돈이 없으니까 약은 좀 줄여줘요. 프랑스랑 미국에서 온 뇌 영양제는 너무 비싸요. 국산 한방 뇌 영양제로 바꾸죠. 어차피 6년 동안 마비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 신선히 먹는 약을 먹는다고 깨어날 것도 아니잖아요. 수진이 국산 약을 손에 들고 찌푸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녀가 연인을 매우 안타까워하지만 들킬까봐 감히 불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지우는 침대에 누워 쓴 약들을 삼키며 분명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것이다. 돈이 떨어졌다는 것은 타운하우스에서의 호화로운 생활도 공급이 끊겼다는 것을 의미했다. 정점은 매달 5일 내가 수진에게 월급을 주던 날이었다. 그녀는 밤새 내 주위를 서성였다.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미나 언니, 오늘 월급날인데 어떻게 됐어요? 나는 과일을 깎던 것을 멈추고 후회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머나, 세상에, 깜빡했네. 정말 미안해요.
수진 씨, 회사 계좌가 세무조사 때문에 전부 동결됐어요.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번 달 월급은 외상으로 할게요. 나중에 집 팔리면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줄게요. 수진의 얼굴이 변하고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생활비뿐만 아니라 타운하우스 구매를 위한 은행 대출 이자를 갚을 돈도 필요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지훈을 흘낏 보았다. 나는 눈꼬리로 지훈이 눈썹을 꽉 찌푸리는 것을 보았다. 돈 없이는 그들은 무엇으로 살아갈까? 수진의 뱃속 아이는 무엇으로 영양을 공급받을까? 재정 위기는 정말로 그 불륜 커플의 문을 두드렸다. 돈이 부족해지자 사람들은 인내심과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내 예상대로 지훈과 수진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집을 팔고 빚을 갚은 후에야 몫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1,000억 원의 빚으로는 이 집 전체를 팔아도 이자를 갚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선한 현금이 필요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밤, 내가 거실에서 빚 서류 더미를 보는 척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수진이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가져왔다. 목소리는 달콤하고 배려심이 가득했다. 미나 언니, 피곤하지 않게 좀 마셔요. 언니 걱정이 너무 많아 보여서 저도 덩달아 불안하네요. 빚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걸 고려해보는 건 어때요, 언니? 나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네, 저도 이 집을 팔려고 내놨어요. 경제가 어려워서 사는 사람은 적고 가격 깎으려는 사람만 많네요. 이 집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죠? 지훈 씨는 어디에 눕고요? 수진이 내 옆에 앉아 속삭였다. 언니가 아직 공항 근처 김포에 땅 몇 필지 가지고 있는 걸로 기억해요. 지금 거기 땅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팔면 꽤 될 거예요. 당장 빚 맞고도 지훈 오빠 치료비로 쓸 돈이 남을 만큼요. 나는 놀란 척했다. 아, 맞다. 그걸 깜빡했네요. 그 땅 지금쯤이면 600억 원은 하겠네요. 근데 문제는 모든 토지 서류가 지훈 씨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의식 없이 누워 있는데 어떻게 팔라고 사인을 하겠어요.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법원에 가서 행위 무능력 선고를 받아야 하고 공고도 해야 하고 너무 오래 걸려요. 빚쟁이들은 이미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수진의 눈이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서둘러 말했다. 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이런 어려운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알아요. 그분 말씀이 집에서 지장날인 절차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대요. 빠르고 실용적이라고. 그냥 증인만 있으면 된대요. 중요한 건 일단 상황을 수습하는 거잖아요, 언니. 나는 그녀의 열정적인 얼굴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이 동생 참 열심이네. 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에 초대한 보람이 있군. 나는 망설이는 척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어쩔 수 없죠. 수진 씨가 빨리 그 변호사님께 연락해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저도 이제 너무 지쳤어요. 이 문제 해결하고 지훈 씨 돌보는데 집중하고 싶어요. 수진은 금을 발견한 사람처럼 기뻐하며 서둘러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시익 웃었다. 이틀 후 수진은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 어려운 자산 분쟁 해결 전문가인 김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그 남자의 번지르르한 외모와 교활한 눈빛을 보고 나는 즉시 이자가 수진의 사기꾼 패거리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빨리 일 처리하는 진짜 변호사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나는 여전히 상냥하게 맞이하며 귀한 손님처럼 음료를 따르고 대접했다. 변호사라는 자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목소리는 우렁찼다. 안녕하십니까, 미나 씨. 수진 씨와 이야기한 대로 지훈 씨의 치료를 위해 모든 자산을 수진 씨가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장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지훈 씨가 현재 혼수 상태이므로 우리는 지장날인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제가 모든 절차는 다 처리해 놓았으니 미나 씨께서는 증인란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왜 나에게가 아니라 수진에게 권한을 위임하는가? 그가 제시한 이유는 매우 그럴듯하게 들렸다. 미나 씨는 현재 거액의 채무자이십니다. 자산이 미나 씨 명의로 이전되면 즉시 채권자에게 압류될 것입니다. 수진 씨는 제3자이고 또 직접 치료하는 의사이므로 그분 명의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선행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노골적인 강도 시나리오. 나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마치 감동한 것처럼 떨리는 손으로 모든 페이지를 매우 꼼꼼하게 읽는 척했다. 수진과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주고받으며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나는 몰래 서류 뭉치 중간에 끼워진 가장 중요한 장을 바꿔치기 했다. 이 종이는 내가 이전에 정확히 같은 형식과 글꼴로 준비해둔 것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위임장이 아니었다. 부채 인정 및 회사 주식량도 확인서였다. 그 안에는 지훈이 회사의 1,000억 원 부채가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현재 남은 모든 자산을 손실을 메우기 위해 양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는 서류를 지훈 앞에 놓고 빨간 인주를 꺼냈다. 수지는 재빨리 지훈의 손을 잡고 그의 엄지손가락을 인주에 찍은 뒤 종이에 힘껏 눌렀다. 지훈은 눈을 굳게 감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이 세기의 사기를 실행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이 또렷하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이 지장을 찍은 후 나는 증인란에 서명하고 변호사에게 다시 건넸다. 그는 그 종이를 들고 휙 훑어본 뒤 바로 가방에 넣었다. 자신이 방금 자신의 공범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서류를 들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였다. 모든 가짜 법적 절차가 끝났다. 지훈과 수지는 자신들이 600억 원의 자산을 손에 넣었고 곧 나를 길거리로 내쫓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날 밤 나는 수진이 와인과 간식을 사서 옆집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분명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타운하우스 쪽집. 나는 침실에 누워 있었다. 시계가 12시를 가리키는 것을 보았다. 나는 며칠 전부터 몰래 작은 무대용 연기 기계를 사서 창고 구석에 숨겨두었다. 오늘 밤 지훈이 파티를 하기 위해 수진의 집으로 넘어간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몰래 아래층으로 내려가 장비를 작동시켰다. 불과 몇 분 후 짙은 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문틈으로 스며들어 1층을 뒤덮었다. 내가 일부러 태운 폐지에서 나는 타는 냄새가 빠르게 집 전체로 퍼져나갔다. 나는 2층 발코니로 달려가 심호흡을 한 뒤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불이야, 불이야, 도와주세요. 남편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나의 애절한 비명은 고요한 밤에 울려 퍼져 주택단지 전체를 즉시 깨웠다. 이웃집들의 불이 환하게 켜지고 개들이 시끄럽게 짖고 사람들이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건물 화재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사이렌이 밤을 찢을 듯이 귀를 먹먹하게 울부짖었다. 나는 마당으로 달려가 철문을 활짝 열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검댕으로 더러워진 채 울면서 2층을 가리켰다. 제 남편, 지훈 씨가 아직 위에 있어요. 제발 그를 살려주세요. 그는 마비돼서 도망칠 수가 없어요. 몇몇 젊은 이웃들이 어떤 이는 소화기를, 어떤 이는 쇠지렛대를 들고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다. 그들은 항상 내 집 사정을 안타까워했던 마음씨, 착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다. 마비된 남편과 함께 사는 예쁜 아내, 우당탕거리는 발소리, 서로를 부르는 외침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들 뒤를 따라 달려가면서 몰래 상황을 살폈다. 연기는 많았지만 대부분은 무대용 연기 기계에서 나온 가짜 연기였다. 숨을 막히게 하지는 않았지만 시야를 가리고 필요한 공황 상태를 조성하기에는 충분했다. 문 부서, 빨리 부서. 한 이웃이 크게 소리쳤다. 두꺼운 오크나무 문이 세게 걷어차여 열리며 큰 소리와 함께 벽에 부딪혔다. 모든 사람의 휴대폰에서 나온 손전등 불빛이 어둑한 방을 훑으며 반짝였다. 나는 숨을 참고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벨벳 커튼이 걷히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멈춰섰다. 계속해서 울부짖는 경보 사이렌, 소리를 압도하는 갑작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익숙한 의료용 침대 위, 이불과 베개는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만 그 위에는 아무도 누워있지 않았다. 인공호흡기는 여전히 윙윙거렸지만 호흡관은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다. 사람이 어디 갔지? 미나 씨가 남편이 여기 누워있다고 했는데 한 이웃이 혼란스럽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침대로 다가가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자리를 만지고는 머리를 감싸쥐고 애처롭게 소리쳤다. 세상에, 지훈 씨 어디 갔어요? 어디로 사라진 거지? 아니면 도둑이 납치해 간 건가? 나는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는 연기를 했다. 모든 사람이 몰려와 나를 부축해 일으켰다. 모두가 극도로 혼란스러워했다. 전신마비, 6년 동안 근육이 위축된 사람이 어떻게 순식간에 혼자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집의 소음과 짙은 연기는 이웃집들, 특히 옆 타운하우스로 퍼져나갔다. 지훈과 수진의 비밀스러운 사랑의 보금자리, 아마 불이 번질까 두려워서였거나 궁금해서였거나 혹은 그저 사이렌 소리가 너무 커서 공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옆집의 셔터문이 천천히 올라가고 안에서 두 사람이 허둥지둥 함께 마당으로 달려나왔다. 바로 그때 동네 소방차가 막 도착했다. 소방차의 초강력 탐조등이 한번 휙 지나가며 밤을 가르고 마당 한가운데에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두 주인공을 직접 비추었다. 분위기는 잠시 얼어붙는 듯했다. 나, 이웃들, 그리고 소방대원들 모두가 그 빗줄기가 향하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지훈이 늠름하고 건강하게 서 있었다. 그는 침대에 이런저런 관을 꽂고 누워있지 않았다. 대신 수진이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자두색 커플 실크, 잠옷을 입고 똑바로 서 있었다. 그의 손은 심지어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여전히 수진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현재 눈부신 조명 아래에서 극도의 충격과 공포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입을 벌리고 얼어붙은 채 자신을 바라보는 군중을 향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저분 지훈 씨 아니에요? 한 이웃 아주머니가 유령을 본 듯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마비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걸을 수 있죠? 벌집이 터진 듯 수군거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지훈은 꿈에서 깨어난 듯 황급히 수진에게서 손을 뗐다. 두 다리를 구부려 장애인 연기를 계속하기 위해 쓰러지는 척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십 쌍의 눈과 녹화 버튼이 눌린 휴대폰이 그가 정상인처럼 똑바로 서 있던 모든 순간을 포착했다. 나는 이미 마른 눈물을 닦았다. 내 얼굴은 고통에서 무서운 냉정함으로 변했다. 나는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군중은 자동으로 나를 위해 길을 비켜주었다. 지훈이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더듬거렸다. 여보, 내가 설명할 수. 불꽃 튀는 따기가 정확히 수진의 얼굴에 날아가. 그녀는 비틀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는 지훈을 돌아보며 쳐다보았다. 이를 악문 사이로 으르렁거리는 목소리. 똑바로 서. 이제 연기 그만해. 나랑 모든 사람을 언제까지 속일 셈이야? 내 따귀는 마치 수진의 얼굴에 부어진 찬물 같았다. 그녀는 뺨을 부여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황급히 지훈의 뒤로 숨었다. 한편 지훈은 더 이상 쓰러지는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지못해 어색하게 일어섰지만 여전히 약하고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들을 가리키며 녹화하고 있는 이웃들을 보고는 황급히 변명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다. 모두 오해입니다. 제가 몽유병. 아니, 이건 생존 반사예요, 네. 생존 반사. 그는 힘겹게 침을 삼키며 가장 과학적으로 들릴 만한 이유를 꾸며내려 애썼다. 아까 화재 경보를 듣고 방으로 연기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엄청나게 패닉에 빠졌어요. 비상 상황에서는 몸이 본능적으로 탈출구를 찾기 위해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거죠. 저도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서 있던 수진도 서둘러 거들었다. 맞아요, 여러분. 의학에서는 이걸 거울반사 현상이라고 해요. 위험한 상황에서 지훈 오빠가 강하게 자극받아서 그런 거예요. 평소에는 아주 약한데 말이죠. 나는 웃었다. 비웃음과 풍자로 가득 찬 웃음소리가 고요한 밤중에 울려 퍼져 모든 사람을 소름 돋게 했다. 생존 반사? 거울 반사? 정말 대단하네. 나는 다가가 지훈의 얼굴을 정면으로 가리켰다. 어떤 생존 반사가 그렇게 똑똑하지? 자기 집 2층에서 도망쳐 나와서 비밀문을 열고 옆집 의사 침실까지 숨으러 갈 줄 아는 생존 반사가 어디 있냐고. 지훈은 창백해졌다. 비밀문이라니? 무슨 헛소리야. 나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고 돌아서서 모든 사람에게 소리쳤다. 여러분, 들어와서 보세요. 우리 집 침실 붙박이장 안에 이수진 씨 집과 연결된 문이 있어요. 저 두 사람이 언제부터인지 두 집 벽을 뚫어서 애정 행각을 벌이기 쉽게 만들고 우리 집을 사기극 무대로 삼았다고요. 내 고발은 군중 속에서 터진 폭탄 같았다. 궁금해진 몇몇 젊은이들이 즉시 침실로 달려가 확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위에서 외침이 들려왔다. 진짜예요. 옷장 뒤에 옆집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요. 세상에, 믿을 수가 없네. 지훈과 수지는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진 얼굴로 얼어붙어 서 있었다. 그들의 어색하고 어리석은 변명들은 이제 모든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예전에 있었던 모든 동정의 시선은 이제 혐오와 역겨움으로 변했다. 비밀문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 지훈은 더 이상 부인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 입을 막기 위해 달려들거나 발작하는 척하며 빠져나갈 길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골목 끝에서 112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들렸다. 사실 나는 화재 경보를 작동시키자마자 낯선 용의자가 집에 침입해 금지 물품을 보관하고 불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차 2대가 바로 앞에 멈췄다.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내려 군중을 해산시키고 현장을 확보했다. 나는 담당 경찰관에게 달려가 신고했다. 신고합니다, 경관님. 제가 집주인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불법으로 집에 침입하여 재산을 탈취하려는 사기를 벌였다고 의심합니다. 옆집에 대한 행정조사를 요청합니다. 지훈과 수지는 심하게 떨었다. 수지는 설명하려 속삭였지만 경찰에게 제지당했다. 동네 반장님의 입회하에 경찰은 그 사람이 살지 않는 타운하우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셔터문이 완전히 열리자 안에는 편안하고 완비된 생활 공간이 드러났다. 식탁 위에는 아직 다 마시지 않은 와인병과 내가 그들이 아까 오후에 사는 것을 본 간식 접시가 그대로 있었다. 침실에는 지훈의 옷, 잃어버렸다고 했던 명품 옷들이 옷장에 깔끔하게 걸려 있었고 특히 내가 이전에 몰래 추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수진이 여는 것을 녹화해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방 구석의 작은 금고 안에서 그들은 거액의 현금, 외화, 그리고 내 회사에서 해외 계좌로 송금된 서류들을 발견했다. 이것이 그들이 그동안 회사와 자선재단에서 빼돌린 돈이었다. 지훈은 벽에 기대어 섰다. 땀이 비오듯 흘러 그의 비싼 실크 잠옷 전체를 적셨다. 마비되었다던 다리는 이제 연기할 필요 없이 진짜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증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반면 나는 이웃들 군중 속에 서서 그들의 죄악 가득한 사랑의 보금자리가 수색당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매우 통쾌했다. 헌신적인 혼수 상태 남편과 의사의 완벽한 가면은 법의 빛 앞에서 적나라하게 벗겨졌다. 지금부터 그들은 더 이상 명배우가 아니라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용의자일 뿐이었다. 그 혼란 속에서 경찰관들이 지훈과 수진을 차로 연행할 때 주위를 둘러싼 이웃군중은 더욱 많아졌다. 모든 사람이 방금 목격한 비인간적인 사기극에 분노했다. 거친 욕설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사기꾼 놈들, 아내가 불쌍하지, 집안에 뱀을 키웠네. 저런 인간들은 평생 감옥에 썩어야 해. 호화로운 생활과 지훈의 보호에 익숙했던 수지는
이제 수백 개의 날카롭고 경멸적인 시선의 대상이 되자 극도로 당황했다. 라이브 스트리밍 중인 시민들의 휴대폰 렌즈를 피하려 밀치는 과정에서 수지는 비틀거리다 계단에 걸려 넘어져 땅에 쓰러졌다. 엄마의 본능에 따라 그녀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손을 뻗지 않고 황급히 배를 꼭 껴안았다. 입으로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아, 도와주세요. 우리 아기, 배가 너무 아파요. 그 행동과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나는 팔짱을 끼고 땅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잠옷이 들쳐져 이미 꽤 부풀어 오른 배 부분이 드러났다. 나는 다가가 옆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지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뼛속까지 시린 냉소를 지었다. 와, 지훈 씨 정말 대단하네. 6년 동안 마비 상태로 누워있고 근육이 위축되고 전신 마비였는데 정자는 올림픽 선수만큼 강한가 봐. 아니면 혹시 이 오빠는 천하장사라도 돼서 어깨 한번 으쓱하면 바로 사람 임신시킬 수 있는 건가? 군중은 일제히 놀랐다. 비웃음과 풍자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한 이웃 아주머니가 혀를 찼다. 마비는 무슨, 저 여자 배 좀 봐. 분명 5개월은 됐겠네. 알고 보니 낮에는 죽은 척 누워있다가 밤에는 기운차게 운동했나 보네. 어쩐지 쌩쌩하더라. 그 수군거림은 지훈의 자존심을 찌르는 바늘 같았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잿빛으로 변했고 감히 고개를 들어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다. 구급차가 곧바로 호출되어 수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송했다. 경찰의 감시 아래 수갑을 찬 혼수 상태의 남편과 임신한 배를 안고 있는 애인이 사이렌을 울리며 실려가는 광경은 단지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날 밤 나는 사라지는 차량 행렬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지만 죄악과 거짓의 씨앗에서 태어났으니 그 엄마가 모든 사람 앞에서 업보를 짊어지는 것은 마땅한 정이었다. 나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 연기와 먼지로 가득한 어질러진 호화주택을 보았다. 거실에 걸려있던 큰 결혼사진은 아까의 혼란 속에서 누군가 떨어뜨려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나는 유리 조각들을 밟았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너무나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행복한 가족이라는 가면은 마침내 완전히 부서졌다. 적나라하고 가장 잔인한 진실을 되돌려 놓았다. 하지만 한 번 아프고 끝나는 것이 평생 달콤한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 경찰서에서 신문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훈은 수사관과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손은 의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땀이 비오듯 흘러 그의 비싼 실크 잠옷을 적셨다. 그는 여전히 완강하게 모든 잘못을 부인했다. 그는 수진 의사의 정성스러운 치료 덕분에 몇 달 전 기억과 움직이는 능력을 회복했으며 그들이 사랑에 빠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심각한 법률 위반은 없고 기껏해야 일부일처제 위반일 뿐이라고 아내가 충격받을까봐 아직 회복 사실을 알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좀 더 기다릴 계획이었습니다. 지훈은 더듬거리며 변명하며 남은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구제하려 애썼다. 수지는 옆방에 앉아 있었다. 의사가 응급처치를 하고 태아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도 지훈과 입을 맞춘 진술을 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지훈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 나는 대기실에 앉아 경찰관이 그들의 진술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듣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여전히 감동적인 진정한 사랑 노래를 부르며 연기하고 있었다. 나는 가방 안에서 작은 검은색 USB를 조용히 꺼냈다. 지난 며칠 동안 항상 나를 동반했던 물건. 나는 그것을 경찰서장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단호한 목소리, 보고합니다. 서장님. 이것이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입니다. 아내는 그들이 몇 달 동안 정상적인 부부처럼 생활하는 것을 녹화한 영상뿐만 아니라 제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는 대화들도 담겨 있습니다. USB가 컴퓨터에 꽂히자 회의실의 대형 화면이 켜졌다. 영상들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지훈이 집안을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장면,
지훈과 수진이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내가 거액의 자선 기금에 서명하도록 속인 성공을 축하하는 장면. 내가 막 집을 나설 때마다 나를 멍청한 돈줄이라고 욕하는 지훈의 장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훈이 수진에게 몇 년 전 사고에 대해 인정하는 녹음이었다. 그 바보 같은 년. 내가 핸들을 꺾었는데도 죽지 않더라. 오히려 뼈 빠지게 일해서 나를 부양하고 있잖아. 뭐 전생의 빚을 갚는 셈 치지. 뭐 지훈은 이 증거들과 대질하기 위해 방으로 불려 들어왔다. 화면 속에서 아내의 고통 위에서 즐겁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자. 지훈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그는 떨었고 입술이 떨려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기적적인 회복이나 진정한 사랑에 대한 모든 변명은 비눗방울처럼 사라졌다. 반박할 수 없는 강철 같은 증거들 앞에서 그 이중적인 가면은 벗겨져 그의 진짜 모습인 전문적이고 잔인한 사기꾼을 드러냈다. 수사관은 단호한 눈빛으로 지훈을 쳐다보았다. 지훈 씨, 이 증거들로 당신은 사기, 재산 횡령 혐의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상해 및 혼인빙자 간음죄의 혐의도 있습니다. 아직도 부인할 것이 있습니까? 지훈은 책상에 머리를 숙였다. 온몸이 심하게 떨렸다. 그의 지금의 침묵은 가장 명백한 유죄 인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소식은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시골에 있던 시어머니 김 여사는 아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차를 타고 도시로 달려왔다. 그녀는 태풍처럼 경찰서로 난입하며 걸으면서 울부짖어 공공서비스 구역 전체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세상에, 내 아들은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인데 걔가 뭘 했다고 잡아가요. 내 아들 풀어줘요. 걔는 모함당했어요. 내가 방구석에서 변호사와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을 보자 김 여사는 나를 갈기갈기 찢을 듯이 달려들었다. 네가 내 남편을 함정에 빠뜨린 거지. 이 못된 년, 독사 같은 년,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다행히 경찰관들이 즉시 개입하여 그녀를 강하게 제지했다. 김 여사는 발버둥치며 증오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입으로는 가장 심한 욕설로 나를 계속해서 욕했다. 나는 옷을 정리하며 일어서서 차갑고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나는 변호사에게 서류 복사본 한 뭉치를 건네주라고 신호했다. 김 여사님, 일단 진정하세요. 아드님은 모함당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정상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5개월이나 임신시킬 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잘 읽어보세요. 김 여사는 그 종이 뭉치를 낚아채 떨리는 손으로 각 페이지를 넘겼다. 그것은 지훈과 수진이 재산 위임장인 줄 알고 기쁘게 지장을 찍었던 부채 인정서, 사본과 모든 담보 자산을 압류한다는 은행의 통지서였다. 나는 그 여자의 뇌리에 스며들도록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말했다. 아드님과 그의 사랑하는 애인이 회사의 1,000억 원 부채 인정서에 서명했어요. 어머님이 자랑하시던 호화로운 집, 어머님이 사시는 시골 땅, 그리고 어머님이 자주 과시하시던 본가. 모든 것이 이제 빚쟁이들 소유가 됐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오늘 아침에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빚더미 가족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1,000억 원의 빚, 김 여사가 더듬거렸다.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정의를 요구하고 며느리에게 교훈을 주러 여기에 온 줄 알았다. 설마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평생 탐욕을 키우며 아들이 부자가 되어 자신이 떵떵거리고 살기만을 바랐다. 이제 아들은 감옥에 가고 재산은 사라지고 자기 자신은 노숙자가 될 판이었다. 너무나 큰 충격에 김 여사는 서 있지 못하고 눈이 뒤집히더니 경찰서 바닥 한가운데 기절해 쓰러졌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그녀를 보며 마음이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인과응보, 그 모자의 끝없는 탐욕이 마침내 그들을 나락으로 이끌었다. 나는 경비원에게 돌아보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분을 위해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제 일은 끝났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는 경찰서를 나와 자유의 공기를 마시며 그들 가족의 비극을 뒤로했다. 감옥과 중형의 위협에 직면하자 지훈과 수진 사이의 진정한 사랑은 비눗방울보다 더 빨리 깨졌다. 지훈이 거액의 부채 인정서에 서명했고 모든 재산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자 수진은 자신이 더 이상 지킬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지훈을 보호하면 자신의 경력, 명예, 그리고 뱃속 아이의 미래까지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이해했다. 생존 본능이 강하게 발동하여 그녀를 달콤한 연인에서 가장 냉정한 배신자로 바꾸었다. 신문실에서 수지는 180도 태도를 바꿨다. 그녀는 속고 강요당한 피해자 역할을 하며 서럽게 울었다. 수지는 지훈에게 폭력으로 위협당했고 이 아픈 척하는 연극에 강제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녀는 지훈이 모든 것의 배우라고 비난했다. 돈 세탁을 위한 가짜 자선 재단 설립부터 진료 기록 위조까지 저는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의사일 뿐이에요. 그가 따르지 않으면 제 온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따랐어요. 이 아이도 그가 저를 강요해서 생긴 거예요. 수지는 흐느꼈다. 악어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옆방에서 지훈은 수진의 진술 영상을 보게 되었다. 그는 한때 죽도록 사랑했던 여자가 모든 잘못을 자기 머리 위로 떠넘기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지훈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TV 화면으로 달려들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이런 미친년, 너야말로 독사 같은 년이야. 네가 미나 돈 빼먹으려고 아픈 척하라고 시켰잖아. 네가 걔가 땅 팔 때까지 참으라고 했잖아. 이제 와서 손 씻으려고? 지훈은 복수심에 불타 수진이 저지른 모든 일을 폭로했다. 그는 수진이 약값을 부풀리기 위해 유령 제약 회사들과 직접 접촉한 사람이며 불법 자금을 받은 계좌들의 소유주라고 자백했다. 한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던 두 사람은 이제 경찰서에서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서로를 무자비하게 물어뜯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폭로했다. 나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지켜보며 목구멍까지 역겨움을 느꼈다. 알고 보니 그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값싼 것이었다. 돈이 있을 때는 다정한 커플이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불구대천의 원수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극은 극도의 치욕과 수치 속에서 끝났다. 수지는 의사 면허를 영구히 박탈당했고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한편 주범인 지훈은 자신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에 대해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었다. 여론과 법의 폭풍은 태풍처럼 내호화로운 집과 회사를 휩쓸었고 지훈과 수진이 힘들게 쌓아 올린 모든 가짜 호화로움을 쓸어버렸다. 사건이 기소된 지 일주일 후 지방법원은 공식적으로 회사 파산을 선고했다. 지훈이 법적 대표이고 재산 위임장인 줄 알고 거액의 부채 인정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모든 재정적 부담은 그의 어깨에 지워졌다. 서재에 앉아 나는 유리창을 통해 은행 직원들과 집행관들이 옆 타운하우스의 모든 물건에 압류 딱지를 붙이는 것을 보았다. 비싼 이탈리아 소파들, 미술품들, 그리고 이미 비어버린 금고, 모든 것이 이제 법원 집행을 위한 담보 자산으로 표시되었다. 수지는 이미 구속되어 그 집은 적막하고 차가워졌다. 문은 잠겨 있었고 흉한 상처 자국처럼 문 앞에 노란색 교차 테이프만 남아 있었다. 지훈과 수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집이나 차를 잃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지난 6년 동안 나에게서 빼돌린 500억 원의 약탈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모든 돈이 한 브로커를 통해 국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으로 이체된 것을 발견했다. 지훈은 수진과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 돈을 빨리 불리고 싶었다고 자백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고용한 사람이었던 한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그는 자신이 도시의 늙은 늑대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코가 꿰인 어린 양에 불과했다. 그가 체포된 바로 그날 밤, 그 플랫폼도 무너졌다. 플랫폼 소유주는 500억 원 전체를 가지고 허공으로 사라졌다. 나는 구치소에서 변호사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지훈의 텅 빈 눈빛을 기억한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벽에 머리를 박았다. 내 돈, 내 피와 땀, 눈물. 그는 훔치고 사기친 돈을 자신의 피와 땀, 눈물이라고 불렀다. 얼마나 우스운가. 그는 자신의 끝없는 탐욕이 내가 깔끔하게 준비해둔 마지막 금융함정으로 그를 이끌었다는 것을 몰랐다. 부정한 돈은 결코 오래 보관할 수 없다. 모든 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명예도 검은 진흙탕에 짓밟혔다. 언론과 소셜미디어는 혼수 상태 남편과 불륜 의사 사건에 대해 떠들썩하게 보도했다. 화재가 난 밤에 똑바로 서 있는 지훈의 사진, 임신한 배를 안고 있는 수진, 혹은 아내를 욕하는 지훈의 영상은 모든 찻집과 식탁의 가십거리가 되었다. 시골의 지훈 가족은 창피해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김 여사는 경찰서에서 가벼운 뇌졸중을 겪은 후 이제 정말로 마비 상태로 누워 예전에 그녀가 나에게 강요했던 밥과 물을 떠먹여주는 상태를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 차이점은 이제 그녀를 잘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빚을 청산하기 위해 은행에 자산을 넘기는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다. 이 호화로운 집도 경매에 넘어갈 것이다.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에게 이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6년 동안 지속된 영혼살인의 현장이었다. 나는 작은 캐리어를 들었다. 안에는 몇 벌의 옷과 소박한 개인 물품뿐이었다. 나는 무거운 철문을 나서 걸어나갔다. 지훈이 형을 살기 위해 이송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면회하기 위해 구치소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아직 감정이 남아서가 아니라 이 비극적인 소설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면회실은 두꺼운 유리로 분리되어 있었다. 지훈은 머리를 삭발하고 흑백 줄무늬 수감복을 입은 채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한 달여 만에 만난 그는 십수년은 늙어 보였다. 두 눈은 깊숙이 들어가고 광대뼈는 튀어나왔으며 피부는 잿빛으로 칙칙했다. 가짜 대표이사의 당당하고 매력적인 모습이나 강인한 연인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죄인의 가련한 60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를 보자 지훈의 눈은 희미한 희망의 빛으로 반짝였다. 그는 수화기를 낚아챘다. 목소리는 애원하며 떨렸다. 미나야, 미나야, 여보, 나 좀 도와줘. 고소 취하해줘. 경찰한테 네가 날 용서했다고 말해줘. 이건 그냥 우리 가족 내부 문제일 뿐이라고.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맹세코 감옥에서 나가면 너한테 죄를 갚기 위해 소가 되고 말이 될게. 내가 그 수진이란 년한테 홀렸었어. 사실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해. 나는 수화기를 들고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더 이상 증오도 예전처럼 가슴을 찢는 고통도 없었다. 내 앞에는 이제 낯설고 비천한 남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산들 바람처럼 가벼운 미소. 지훈 씨,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아직 연기하고 싶어요? 6년 동안 연기했는데 지치지도 않아요? 지훈은 움찔하며 눈을 이리저리 굴렸다. 연기하는 거 아니야.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우리 예전에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 안 나? 내가 너한테 평생 충성하겠다고 약속했잖아. 과거 얘기는 꺼내지 마.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6년 전 결혼기념일. 그 산길에서의 운명의 날 기억해. 지훈의 얼굴이 변했다. 그는 더듬거렸다. 왜 그걸 꺼내? 그건 사고였어. 나는 유리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했다. 사고가 아니었어. 그리고 길 위로 뛰어든 개를 본 건 너 혼자만이 아니야. 사실 나는 멀리서부터 이미 봤어. 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일 때 내가 뭘 하려는지 정확히 알았어. 그 핸들을 꺾은 건 내가 일부러 내 뜻을 따라준 거야. 지훈은 얼어붙었고 입을 벌렸으며 동공은 공포로 확대되었다.
그는 나를 괴물을 보는 것처럼 쳐다보았다. 나는 계속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동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드러웠다. 나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정말로 나를 죽이고 싶은지 아닌지 시험해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너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지. 너는 정말 잔인했어, 지훈아. 우리 둘 다 죽거나 적어도 내가 죽어서 네가 보험금을 받기를 원했지. 하지만 하늘은 보고 계셨어. 나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고 너는 바로 업보를 받았지. 지난 6년 동안 내가 너를 돌본 건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오래 혼수 상태 연기를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야. 내가 스스로 가면을 벗는 날을 기다렸어. 그리고 이제 너는 소원을 이뤘네. 지우는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온몸이 심하게 떨렸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그는 지난 6년 동안 자신이 감독이고 배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운명의 체스판 위에서 가련한 인형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의 무서운 침묵 속에서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일어서서 지훈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감옥에서 새로운 역할을 잘 연기해봐. 이번에는 관객이 없을 거야. 나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다. 내 뒤에서 지훈의 히스테릭한 비명과 교도관의 호통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소리들은 무거운 철문이 내 뒤에서 닫히면서 빠르게 침묵 속으로 잠겼다. 구치소 문을 나서자 오늘의 하늘은 높고 푸르게 펼쳐져 있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박 아줌마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리고 저편에서 익숙하고 소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미나 사모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빚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시골에 있지만 마음은 불타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거의 떨어질 뻔했다.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속이는 동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여인은 항상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었다. 아주머니, 저 이제 다 끝났어요. 나는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아주머니. 집도 팔아서 빚도 다 갚았고요. 이제 정말 홀가분해요. 하지만 이제 큰 집은 없어요. 그냥 작은 아파트 하나 빌릴 수 있을 뿐이에요. 아주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저랑 같이 살아주실래요? 저편의 박 아줌마는 눈물을 글썽였다. 사모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모님이 무사한 게 중요하죠. 제가 지금 바로 올라갈게요. 오늘 오후 버스 타고 바로 갈게요. 사모님 혼자 힘들게 고생하셨을 텐데. 그날 오후 나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박 아줌마를 마중했다. 우리는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감동적으로 서로를 껴안았다. 나는 그녀를 푸른 나무가 많고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새로 얻은 아파트로 데려갔다. 집은 방 2개짜리로 작았지만 따뜻하고 자연 채광이 가득했다. 더 이상 소독약 냄새도 차가운 의료기계들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짓말도 없었다. 나는 개인 자금, 모든 것이 밝혀지기 전에 안전하게 확보하고 투자해 두었던 돈을 자본으로 삼아 건물 바로 아래에 작은 꽃집을 열었다. 그것은 바쁜 사업과 남편 간병 때문에 미뤄야 했던 처녀 시절의 꿈이었다. 매일 나는 박 아줌마와 함께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돌보고 손님들을 위해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었다. 박 아줌마는 매우 기뻐했다. 그녀는 이런 삶이 빌라에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마음이 평온하다고 폭풍우가 치는 밤에도 나는 더 이상 남편이 추울까봐 혹은 이상한 징후를 볼 때마다 의심하며 놀라서 깨지 않았다. 나는 깊이 악몽 없이 잠들었다. 나는 행복이 큰 부를 소유하거나 남들 눈에 완벽한 남편을 두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행복은 밤이 되었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잠들고 다음날 아침 평화로운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다. 그 어두운 과거는 깨어났을 때 인간의 마음에 대한 값비싼 교훈으로만 남는 긴 악몽처럼 완전히 닫혔다. 3년 후 강원도는 시원한 아침으로 나를 맞이했다. 푸른 소나무 언덕에 옅은 안개가 걸려 있었다. 나는 시끄러운 도시와 슬픈 기억을 뒤로하고
이곳으로 이사 온 지 1년이 넘었다. 내 작은 찻집 겸 꽃집은 완만한 경사면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에는 덩굴장미가 1년 내내 피어 있었다. 찾아오는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평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차를 즐기고 꽃을 감상하고 때로는 나처럼 자신만의 고요함을 찾기 위해 왔다. 내 삶은 이제 평화롭게 흘러갔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끓이고 쿠키를 굽는다. 오후에는 호수 주변을 여유롭게 산책하고 밤에는 벽난로 옆에서 책을 읽으며 돌아온다. 박 아줌마는 여전히 나와 함께 살고 있다. 그녀는 이곳 기후에 익숙해졌다. 피부는 맑아졌고 항상 밝게 웃고 명랑하게 웃었다. 가끔 옛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지우는 모범수로 조기 출소했거나 건강이 약해져서 나왔지만 지금은 정말로 장애인이 되었다. 감옥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맞아 다리 하나가 부러졌다. 지금은 절뚝거리며 걷는다. 매일 그는 다리를 절며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을 돌며 복권을 판다. 한편 수지는 출소 후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국경지대로 가서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소문이 있다. 아이는 보육원에 맡겨졌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기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다. 그들은 바람을 심었으니 이제 폭풍을 거두는 것이다. 삶은 매우 공평했다. 나는 그들을 용서했다.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평화를 얻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원한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며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사장님, 라벤더 차 한 주전자 주세요. 설탕은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내 상념을 끊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따뜻한 시선과 마주쳤다. 그는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찻집에 오는 단골 손님이었다. 그는 건축가였고 재능 있는 손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남자였다. 그는 내 과거에 대해 묻지도 느끼한 추파를 던지지도 않았다. 그는 그냥 조용히 와서 그곳에 앉아 차를 마시고 내가 일하는 것을 바라보았다. 가끔 자신이 디자인한 집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보라색 향기가 피어오르는 찻주전자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라벤더 차 나왔습니다. 오늘 라벤더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네요. 그는 내 눈을 바라보고는 창밖의 꽃밭을 보았다. 조용히 말했다. 꽃도 예쁘고 차도 향기롭고 차를 끓이는 사람 마음도 이제 평화로워졌나 보네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환한 미소가 입가에 번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마음은 이제 평화로워요. 마음의 상처는 흉터가 되었다. 시간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세찬 바람이 불 때마다 아프지는 않다. 나는 저 멀리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풀과 꽃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이 삶은 아직 길고 아름답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내가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열게 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안다. 나는 살고 있다. 자유롭고 평온한 진정으로 나 자신만의 삶을. 고원의 바람이 불어와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렸다. 나는 다시 조리대로 돌아왔다. 마음속으로 오늘처럼 맑고 아름다운 날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지나간 폭풍들에 조용히 감사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활성화하고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널리 퍼뜨려 주세요.